정영진 축의 매불쇼. 네, 오늘은 정말 그 대형 프로젝트를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네. 추석 밥상머리에 조국 장관 관련 이야기가 분명히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를 대비해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대한민국 가장 저명한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가장 저명? 아,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순서는요, 가나다 순일 수도 있고요. 네. 연령 순일 수도 있고 잘 삐치는 순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김갑수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십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해저문 유명이요. 잘 지내시고 네. 있는 거죠? 네. 강아지 돌보고.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상호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합니다. 네. 이분 너무 똑똑해. 아. 똑똑한데 말도 잘해. 아, 그래요? 이런 보석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정준희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정준희 교수님은요,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객관의 영역에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수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언론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가시면 됩니다. 예. 엉뚱한 데 참전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 근데 정준희 선생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면 좀 얄밉거든. 네. 근데 드물게 얄밉지 않게 똑똑한 사람이지. 아, 똑똑해 진짜. 그런 사람 그 드물어. 똑똑한 사람 보면 왜 우리는 기분이 나쁠까요? 나도 알거든. 근데 저놈이 너무 말을 정리를 잘 해놓으면 네. 좀 괜히 화가 나지 않냐? 왜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뭐, 질투지 뭐. 네, 질투야. 아. 우리 우상호 의원님은 정준희 교수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아, 존재도 모릅니까? 명성은 알고 있는데 네. 뵙기를 오늘 처음 뵙다는 말씀입니다. 어, 확인해봐 어디에 나오는 분인지. 아니, 알게 모르게. 넘어가 빨리. 야, 이거 좀 알아줘야 되는데 좀 서운하네요. 본인이 서운해야지 왜 최국 씨가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해 네네.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어제 이제 머리를 하러 갔는데 머리 해주시는 분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촛불을 들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화가 났냐 네. 물어봤는데 뭐가 화가 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냥? 반대하면 왜 내가 반대하고 있는지 찬성하면 내가 왜 찬성하는 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아, 이 세 분으로. 네, 이 세 분은요 입장이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조국을 지키자 말자 이런 거는 아닙니다. 물론 우상호 의원님은 입장이 다르시겠지만요. 아니,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상호 의원님은 우상호 의원님은 덮어두고 지키자. 그럼 뭐 그럴 수 주의지. 있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네. 김갑수 선생님은 이거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래요? 네, 의외죠. 굉장히 의외인데. 화가 엄청 많이 나 있어요. 또 반문 소리 나오겠네. 그리고 우리 정준희 교수님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지형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네네. 이제 그런 입장을 오늘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혹시 그러면 먼저 언론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네. 시큰둥하시네요. 아, 정치인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면 저렇게 삐딱선을 탑니다. 아니, 제가 대변인을 이제 캠프 대변인까지 포함해서 한 8번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주요 언론사의 편집국장, 정치부장들은 거의 다 저랑 친한 사이인데 네. 그 이제 이번에 조국 후보자를 상대로 한 언론 보도 패턴을 보고 저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요? 이제 일반적인 의혹 제기 보도는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네. 과거에는 그 사실이 밝혀진 것을 뭐 처음에 의혹 보도한 수준은 아니어도 이제 본인의 해명을 실어서 분명히 이제 클리어 시켜줘요. 바로 잡는.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주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자기들이 봐서 너무 취재가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싶으면 비중을 조금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양쪽 공방전인 것처럼 다루면서도.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제기된 것 중에 한 15가지에서 20개 정도가 사실 의혹이 아닌 걸로 예를 들면 이제 위장 이혼부터 시작을 해서 쭉 네. 밝혀졌는데 네. 그거를 다루질 않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예, 적어도 한 10년 전까지는 네.
그런 것들을 다뤄줬어요. 여야를 떠나서 심지어는 그 보도할 때 이제 그 당사자 해명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네. 심지어 못 다룰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그 해명에 응하지 않았다는 식의 글이라도 한 줄 써줬죠.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요번 게 그랬어요. 요번 게. 아, 그래서 요번 제가 거. 보면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야, 그거 좀 의혹 보도를 한 수준은 아니어도 해명된 거에 대해서는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경우에 보면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요, 그냥. 아. 그래서 야, 이렇게 한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유독 이랬을까? 그래서 이제 또 깊숙이 물어봤죠. 왜 네. 그러냐 했더니 얄미워서.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뱉은 말을 제대로 안 지켰는데 네. 그래서 더 얄미웠다. 근데 이런 전 언론이 다 그렇게 얄미워할 수 있습니까? 특이한 경우죠. 예, 분석이 잘 안 되는데 괜히 손 대시네. 자, 아니, 정준이. 내가 왜냐면 전 언론을 다 만난 건 아니니까. 네네. 우리 이거 정준이 맞습니까? 교수님 이 말씀? 어떻습니까? 자, 코를 납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저는 예측 가능한 행보였다고 보고요. 네. 지금의 언론들은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 그런 정도에 비해서 지금의 그런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하고요. 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거에는 청문회가 이렇게까지 늘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3주 이상 늘어지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청문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네. 상황들이 있었고 그 3주간의 공간을 언론이 만끽했죠. 과거에는 이제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어쨌든 끼어드니까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건 아니면 그걸 보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줄기를 잡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언론 스스로도 어떤 청문회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일이 진행될 거다라는 예상이 없이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야 됐었던 이제 그런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없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었고 만끽이라는 게 뭐죠? 만끽이라는 건 힘을 느끼는 거죠. 힘.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확인한다라고 보는 후보자 거죠. 지명에서 청문회까지 간 시간이 길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시간이 길고 시간이 긴 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네.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언론들이 주도하는 판이 만들어지니까 그 언론들은 이제 승차한 거예요. 버스 타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른바 속보 경쟁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판이 훨씬 더 이렇게 흔드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됐잖아요. 최근까지 언론들은 사실은 급격히 영향력의 하락을 겪었거든요. 특히나 메이저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이슈를 딱 설정하면 끌려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촛불 이후로는 상당히 그 힘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번 3주간은 언론이 모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느끼고 만끽했던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드는 만큼 흔들리고 네.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만끽했다는 거군요. 예, 제가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를테면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타임스톤이나 리얼리티 스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막 이렇게 돌리면 세상이 바뀌고 막 현실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저는 언론이 그런 걸 상당히 느끼고 즐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누군가는 아니 그 검증 기관에 의혹 보도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의혹 보도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네. 근데 의혹 보도를 하는 룰이 있다는 거죠. 룰. 예, 첫째는 가령 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요. 네. 그러면 자체 취재를 통해서 이 의혹이 사실인지. 상당히 그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정황 혹은 근거들을 취재를 또 별도로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입각해서 보도를 하는데 반드시 상대방이나 그 자기들이 취재하는 내용의 그 균형을 위해서 그거 반대되는 입장, 본인의 해명이나 아니면 반대되는 입장들을 정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령 10매를 쓴다 그러면 적어도 한 매 정도는 반론에 가까운 이런 내용들을 담아주면으로써 이제 그것을 보는 이제 그 독자들이 조금 균형 감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보도들을 해왔어요, 사실은. 네. 형식적이어도. 네. 이번에는 그걸 전혀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네, 우리 김갑 선생님. 그러니까 도대체 언론이 왜 이랬을까가 두고두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국면 전국 전개가 어떻게 돼 이거랑 떠나서 한 달 동안 다들 미쳐 돌아간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로 보면 일단 100만 건이라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사회적 에너지나 자산의 낭비죠. 거의 미친 듯이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쓰임새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지나간 시절을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최순실 사태 같은 특정한 국면 말고 네. 통상적일 때 이명박 정부 시절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힘 빠지기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는 이런 그 여권에 불리한 기사가 일이 터지면요. 쉽긴 싫으나 웬만하면 옹호적으로 그렇게 많이 쏟아내지도 않고 해명되면 해명을 해주고 하여튼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진보 세력들은 되게 억울해하고 한겨레 뭐하냐 경향 뭐하냐 막 이러는데 지금은 뭐 신문사의 성격과도 상관없이 다들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 제기된 의혹이 이건 조금만 해보면 이상할 텐데 하는 것도 안 캐고 일단 쏟아내서 흠집 내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며칠 후에 밝혀지면 또 다음 이슈로 가지 그걸 또 해명해주고 이러지는 않죠. 네. 조국 언론의 이 조국에 대한 공세가 과연 조국을 향한 것이었느냐?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언론 전체가 문재인 정부를 총 공격하고 싶어하지? 그러면 현실적 이유와 심리적 배경 둘을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현실적 이유는 이게 이제 장사가 되니까 많이 쏟아냈다고 일단 아주 얕게 나이브하게 봅시다. 근데 심리적 배경을 보면 언론사는 먹고 사는 기업이지 무슨 사회 의식을 가진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이들의 속성은 대개는 광고주, 네. 한국에 힘 있는 사람, 주류. 그러니까 내가 기대고 싶어하는 그쪽에 항상 기울여서 알아서 기는 속성이 한국 언론에겐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브한 쪽이라고 하면 정권이니까 정권을 공격하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표면적인 게 있지만 이면에는 이 문재인 정부 등장해서 2년여 동안 그걸 잘 표출은 하진 못했으나 문 정부가 한국의 주류와 접목해 있고 그래서 언론사들도 그 주류의 흐름 속에 나도 한 편승자가 되고 싶은 그런 것보다는 이 문 정부가 주류하고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야권이나 운동 세력이나 저항 세력 같은 느낌이 여전히 매우 강했다는 것을 반증한 거다. 네. 그러니까 언론계에도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의 모든 사람은 합심을 해갖고 문정부를 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심층적으로는 그 한국 사회를 문재인 정부가 영향력 있게 포섭하지 못했다. 어딘가 하여튼 어디가 이 공중에 떠 있는 그 심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이렇게 표현했죠. 거대한 기득권의 바다에 혼자 동동 떠 있는 외딴 섬처럼 느낀다라고 표현하셨죠. 지금은 매우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 현상이 아직 크게 사라진 게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 말 잘하는 분 세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요. 짧게 말하는 말의 양에 네 분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불편했습니다. 몇 번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안 할게. 우리 이제 정준희 교수님, 예. 그 제가 이제 자주 들어가는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손석희 앵커에 대한 서운함을 표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게 그 동의 가능한 건지 그리고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잘못된 건지 그걸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손석희 앵커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는데 네.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상당히 급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오면은 말 그대로 편이 정해지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네. 나한테 그러니까 나를 옹호해주지 않으면 또는 그러니까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자를 비판하면 내 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명해지긴 하지만 사실은 뭐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의 어떤 모습 가지고 곧바로 그런 비판을 하는 건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아마도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손석희 앵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 부분 전통적 저널리즘의 토대를 둔 분이고 그 핵심이 이제 뭐냐면 언론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이제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독립적이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독립적인 건 사실은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가 저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이렇게까지 정보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네.
그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정보가 허위가 아닌 상태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세계를 보는 눈을 입체적으로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손석희 앵커한테 기대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세월호 보도라든가 뭐 태블릿 PC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기존의 언론들이 사실은 그걸 현실을 계속해서 은폐하려고 할 때 다른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에 대해서 뭔가 알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손석희 앵커도 요번에는 비슷한 게 그 비슷한 목소리나 비슷한 의심을 가지고 현실을 접할까라고 하는 네. 그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게 나중에는 좀 실망감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쪽 의원님도 손석희 앵커한테 서운함이 좀 있습니까? 아니 별로 서운하지 않습니다. 아, 서운하지 않습니까? 뭐 그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언론인이 항상 하나의 패턴만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보도해야 된다는 정식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진영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당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후보자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태섭 의원이 조국 후보자 갖고 있는 문제점 일부를 지적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진영 논리 몰입된 사람은 불편하죠. 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야? 그렇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 당 안에도. 그래서 저는 아니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말인데 왜 저런 걸 갖고서도 못 참을까? 이게 왜냐하면 역대 인사청문회 중에서 소위 말하면 한 명의 장관 후보자를 가지고 이렇게 양대 진영이 3주간 치열하게 격돌한 첫 사례예요. 인사청문회 갖고 이렇게 안 싸웁니다. 대통령 문제 갖고는 싸워도. 네. 그러니까 결국 조국은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김갑수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양대 진영의 일대 결전이 3주간 진행돼 온 거죠. 그러면서 본다면 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편 안 들어주면 다 싫은 거예요. 우리 편 안 들어주면 상대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완전 진영 논리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온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금태섭 의원의 수준의 주장도 우리 진영에서는 싫은 거예요. 그 말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너 좀 누구 편 드는 거야? 그런 말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해. 지금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말하면 다 저쪽에 도움되는 거야라는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지금 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 같은 경우도 싫은 거야. 편 안 들어주면 옛날에 바른 소리 하더니 왜 이번엔 애매하게 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시각들이 있어요. 꼭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좀 이야기를 다릅니다. 하면 말 실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물어봐? 실수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 실수요? 네. 우리 쪽 진영이 갖고 있는 현재의 정서적 흐름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은 아니, 근데- 양쪽 진영에 아주 건곤일척의 싸움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이번 판은 네. 완전 진영 싸움이었어요. 정준영 교수님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 그렇게 보지 않으셔. 예, 저는 진영, 그러니까 적어도 언론의 지형은 진영 싸움이 언론 얘기한 게 아니었다고 아니에요. 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배후에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가치의 충돌이 있었던 건 맞는데 가장 큰 힘은 근데 언론으로 표현되는 건 그러기에는 사실은 기울기가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언론의 정보의 양이라든가 정보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그렇다면 제가 이걸 언론을 진영론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진보 언론의 상당수도 사실은 의혹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얻는 정보의 대다수는 사실은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을 위주로서 우리는 얻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라도 다른 견해나 다른 정보들을 준 게 뭐 예를 들면 뭐 뉴스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스스로 찾아 나가가지고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 실망감의 표현은 단지 우리 편을 안 들어줬다가 아니라 이제 네.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해요. 그러니까 네네. 마음이 급해진 건 맞으니까 그 네. 일정한 진영론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더 실망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과거에 했던 것은 뭔가 이게 다른 의견들, 다른 견해들,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것 중에서 길을 잡아가는 그런 식의 역할들을 통해서 약간 믿음이 이제 구축돼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라든가 다른 정보들이 안 나올까? 네. 근데 다른 정보 찾아보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공박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었고 네.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이 대안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에선 상당히 약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덧붙여져 있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이제 아시겠죠? 아니. 같은 얘기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요거만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참과 그름이 있는데 왜 그름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게 서운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 정준희 교수님은 꼭 그런 건 아니다.
다른 정보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느냐. 이거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고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정진희 선생이 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그냥 한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그럼 가만히 계시면 내 되지. 버전으로 조금만 보태면 그 김어준 씨는 그 공식 언론에서 현재 일하게 됐는데도 아무래도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 훨씬 강해요. 역할은 크지만. 네. 근데 이제 손석희는 다르죠. 그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게 정론으로서의 역할인데 그 매일매일 뉴스에서 그래도 인기 얻는 게 뭐예요? 팩트 체크, 비하인드 뉴스, 그리고 앵커 한마디 앵커 하는 거, 브리핑. 예, 브리핑. 이게 뭐 어느 진영에 서 있다고 누가 생각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 신뢰감이 어디를 향했어야 되느냐. 그러면 조국 뉴스가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보면 그 뭐 어느 야당 의원이 그러더만 95%의 가짜 뉴스와 5%의 토론거리를 갖고 지금 싸웠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렇게 난무하는 이 그 행태, 그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적어도 목소리를 내는 뉴스가 있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할 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 네. 그러면 팩트체크에서는 거의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 검증되는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짚어주는 게 필요했을 것 같고 비하인드 뉴스는 그 와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웃지 못할 행태들에 대해서 짚어줄 수 있었을 것 같고 네. 앵커 브리핑에서는 미쳐 돌아가는 세태에 대해서 깊은 경고의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연이 그냥 시시한, 내가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는데 시시한 매체들의 기사 장난과 다를 바 없는 그 흐름에 그냥 편승을 했어요. 역할을 못했거든. 그러면 그동안 기대했던 손석희는 어디 갔냐 이거야. 아, 정준희 교수님 거를 잘 받아 드셨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받아 드셨습니다. 세 분이 입장이 다르다며. 뭐가 다른 거야 지금 모르겠어. 다른 부분이 있어. 있어. 아니 근데 그 조국 후보 아니 조국 장관은 네. 정말 모든 언론에 집중 포화를 받는 그 한 사람 더 원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뭐 아니 표정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이제 텐데. 사실은 이제 선정적으로 보면요. 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리고 이 사람이 해왔던 말이 있어요. 네.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쏟아진 의혹이 이 사람이 해왔던 말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네. 대비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네. 전제는 그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것보다 재미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야 지식인의 위선 말하자면 야 저렇게 멋진 말을 했는데 뒤에서는 나쁜 짓을 했어? 네.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의혹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대중의 심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언론이 잘 편성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허욱 씨가 말했지만 최욱 씨입니다. 허욱 씨는 누구야? 아, 허욱이 더 낫다. 허욱 더 낫죠. 허욱이. 허욱이 더 왠지, 낫죠. 예, 왠지 예. 허 같잖아. 네, 우리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잊어먹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 존재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져왔던 그동안의 소위 말하면 그 정의롭고 공정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쭉 유지돼 오다가 이번에 각종 의혹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배신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대중의 정서가 같이 결합됐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가 섞이는 과정에서 네네. 사람들의 심증은 문제가 많은 사람 같다. 그리고 저런 문제가 많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나? 라는 그런 회의가 막 이제 시작되다가 네. 이게 어느 순간에 진영 싸움이 되면서 네. 다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지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드러난 제가 볼 땐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였나?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통해서 한 인간을 위선자로 몰아갔던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문재인을 위해서 무조건 지지해야 돼라고 뭉쳐지는 이 과정이 과연 이성적이었나? 저는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거는 인사청문회라기보단 그냥 막판에 그냥 뭐 모든 게 뒤섞여 버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두가 왜 지난 3주간 이렇게 이 문제에 매달렸지를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거죠. 만약에 우상호 후보였다면 이런 논란이 전혀 없었겠군요. 아유 관심들이 없죠. 관심들이 없지. 이미지의 독이라는 게 있는 것 이미지의 같아. 독.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재석 뭐 이런 사람들에 더 실망했을 때 더 크게 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아들을 팔아먹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주입했건만 영 어긋나거든. 그러니까 생각대로 된 걸 거예요. 우상호 의원 후배요. 아 그래요? 아 훌륭한 분이네.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똑똑한 젊은이에요. 좋은 대학을 네. 나온 그런 애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조금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하태경이 제일 좋대. 그리고 시원시원하니까. 그리고 문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반감이 크고 와. 조국에 대해서도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아드님이신데. 네. 네. 그리고 걔 또래 애들을 같이 이렇게 저렇게 교류가 많아서 잘 알아. 네. 다 비슷해. 소위 이제 괜찮은 아니 뭐 괜찮이라기보다 그 또래 애들이. 네. 근데 그걸 왜 그럴까 이렇게 집약해서 말하면 착하고 잘나고 또 세련된 게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아할까 말까 하다가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되게 정서적 정서의 반응인데 문제야. 정서적 반응인데 네. 그러니까 착한 척을 한다는 거야. 아. 현실은 냉정하고 무섭고 비정한 것인데 왜 저렇게 착한 척을 하냐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대통령을 향해서 매우 공격적인 얘기를 해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 근데 그게 이제 조국에 투사되면 10배는 더 커지는 거지. 저 오늘 그 아들 욕 많이 먹겠는데요. 할 수 없지 뭐. 괜찮습니까? 1배는 아니야. 그쪽은 전혀 아닌데. 어. 그런데 그게 젊은 층에게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금 정부가 대외적으로 외국에 내놔도 우리 정상이나 강료들이 멋있고 잘생기고 내가 보기엔 이렇게 폼나는 때가 없었거든. 외무부 장관은 영어도 잘해. 뭐 다 옷도 잘 입어. 커피 들고 정원을 거니러 멋있잖아요. 이게 어느 층위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자아내는구나.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삶의 초라함, 처절함 뭐 이런 그것들을 끌어담는 그래서 때로는 쭈그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이렇게 근사한 그러다 보니까 조국 씨에게는 사실은 조국이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이 나 금수저야라고 했지만 그 사람 금수저야 무슨 그 정도가 무슨 금수저야 택도 아니지 근데 하여간 너무너무 잘나 보인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정서적 반감은 도대체 대응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럼 실제로 그 젊은 층들의 요즘 뭐 민심 위반 어쩌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군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지적이거나 이념적인 반기였으면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데 맞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 지지하지는 않는데 이제 문정부가 싫어졌다. 위선자들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태도. 제가 그러면은 우리 정준희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아까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뭐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짚어주셨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 이제 후보 시절에 예를 들면은 옛날에 교육의 대물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봤더니 그가 비판했던 그런 삶을 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비판하는 언론은 괜찮은 겁니까? 그거를 비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측면은 괜찮은 겁니까? 모든 지식인은 사실은 숙명적으로 타고나는 게 자기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박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서를 남기게 되고 글을 남기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 줄기가 자기 행동이나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반박된다라는 상황이 오는 거를 사실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도 사실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중적이었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생각처럼 철저하게 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각이 아마 나중에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가 그런 것들을 명백히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저는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자신의 사상이었고 자신이 되도록이면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었는데 그게 자신의 삶 안에서 사실은 그늘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와서 이제 새삼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비판을 감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가 사실은 보도의 주재료가 되는 거는 전 되게 좀 우습거든요. 좀 우습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기사 만들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거 하면 하나씩 매칭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스스로 공박시키면 그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청문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너가 정말로 생각했던 사회자의 삶은 뭐고 그다음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너는 어떤 식의 실천들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뭔가 풀 수 있는 그런 장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채 뭔가 쓸만한 거리가 없으면 또 옛날 거 하나 건져다가 지금의 모습하고 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사로 써대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언론이 검증해야 됐을 핵심의 영역이었냐. 저는 그것이 실제 재료의 값어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쓰였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 지금 민주당 정부를 매우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를 주로 듣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 방송 그렇게 함부로 규정 짓지 마세요. 네, 위선자로 공박받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 사람들은 다 판단하고 측량하면서 사태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국이 교육 평준화나 이 평등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거하고 네. 자기 자녀가 입시 때가 돼서 그 제도의 조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라든지 자기에게 마누라덕에 재산이 좀 있는데 뭐 어디 남한테 기부할 수는 없고 어디 그 펀드에다 넣은 거 같고 뭐 이런 거를 뭐라고 언론에서 떠들건 거의 마음으로 다 양해는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지나갈 논박이고 공박이에요. 네. 다만 조국 씨는 게 두드러져 보이는 게 바른 소리를 많이 했다. 네. 그러려면 너 성인처럼 살고 정말 무슨 뭐 세상에 없는 뭐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재산 다 기부하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데 그 격차를 실제 삶과 자기의 신념이라든지 이거하고 격차가 생기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지는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의 반발감, 그러니까 20대들의 반발감하고 이 기성 나이를 가진 사람들의 이해하고는 좀 다르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보가 한 번은 털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수많은 진보 세력들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정당으로서 구축되어 있는 데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른바 강남좌파라고 불리우는 부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념을 선택하고 그 이념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공개적인 과정이에요. 이를테면 뭐 영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노동당을 선택한 가정이 굉장히 잘 사는 귀족 집안인데 3, 4대째 노동장을 선택하고 있는 노동당 가정이 있어요. 그런 집안이.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것 중에 뭐 대부분이 뭐냐 자신의 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를 학교를 만드는 데 쓴다거나 뭐 진보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게 이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실천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그리고 그걸 되도록이면 이제 뭐 청렴하게 만들어낸 부라고 한다면 그 부를 어떻게 사회와 함께 쓸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길을 만들어가는 방식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에게서는 그럴 기회가 없었고 그걸 털고 갈 어떤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다라는 전 판단을 합니다. 아, 의원님 듣고 계신 거죠? 네. 네. 긴급 얘기인데 매불쇼는 이렇게 올바른 얘기만 계속하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우리 프로를 규정 짓지 마요. 아니, 내가 이해하는 프로니까. 근데 그 긴급동인데 우원식이래. 아니 근데 이 양반들이 우씨만 나오면 나한테는 우원식이라고 하잖아요. 우원식 의원한테 또 우상우라고. 우씨는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아니 이게 이제 그게 입에서 붙어서 그래요. 우씨가 딱 둘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원식, 우상우 이게 둘 다 그래요?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예. 우병우 아닌 게 어디예요? 우병우. 거기도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 저 네, 우상우 의원한테 네.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네. 내가 좀 그 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불만이 아, 매우 그거는 커요. 광고 듣고 와서 우리가 할 거예요. 할 네, 예정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는 아마 오늘로 반문으로 찍혀서 네. 오갈 데 없이 될 텐데. 네. 광고 그래도 듣고 와서 이제부터는 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우리 정준희 교수님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같이 얘기하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정치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우상우 의원님. 네. 지금 이 논란이 된 게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이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네. 법무부 장관이 뭐 하는 자리인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뭐 하는 자리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업무를 담당한. 아니, 이거 난 잘 모르겠어. 거기 도대체 뭐 하는 자리인지.
그렇게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아유 다행이다.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하신 분들 몇 면을 보시면 알잖아. 아. 사실은 검찰총장이 더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검사들한테 네. 당신 검찰총장 할래 법무부 장관 할래 그럼 다 검찰총장. 아 진짜로요? 그럼요. 근데 아. 서열은 더 높잖아요. 당연히 장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총장도 장관급이에요. 총장도 사실은. 장관급이죠. 급이죠. 급. 네. 근데 장관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서열로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게 돼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검찰을 상당히 독립시켜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압수수색하는 거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총장이 더 세죠. 네. 권력의 행사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하고. 공무원이지. 아. 그러니까 예. 어쩌면 검찰총장이 진짜 더 꿀일 아니 수도 실질적인 있겠네. 권력은 검찰총장이 더 세죠. 아, 그 법무부 장관은 뭐 특별히 하는 역할이 난 없다는 그래서 거예요? 조국 교수가 네. 왜 법무부 장관 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 나는 부산 출마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계속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그랬고 내 악의정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 부산 출마해서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낫군요. 지금 보면 그게 아니, 낫지. 근데 본인이 네. 정치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출마하라고 권했었고 네네. 총선 때 네. 2016년도에도 권했어요. 자기는 정말 어. 그때 똑같은 말을 했어. 자기 강남 좌파고 자기는 그냥 서포터즈를 하겠다. 아. 자기는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네. 근데 왜 법무장관을 하는지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이 그거거든요. 네.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좀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적임자가 맞는 건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검찰 개혁은 사실 근데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두 가지가 다 궁금하다는 거야. 있어요. 아, 네. 사실은 검찰 개혁은 검찰총장이 해야 돼요. 총장이? 예. 내부에서 개혁을 해야 제대로 개혁이 되지.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제도를 개혁하자. 네. 그거는 이제 공수처 네네네네.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해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시키는. 좀 분산시키는. 네네. 이건 제도로 하는 거, 법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건 국회가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국회에서. 네. 근데 어쨌든 법무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이런 법을 제정할 때 노력을 할 수 하는 노력? 일.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힘내시라고 화이팅. 아니 뭐 이렇게? 만나서 좀 서포터즈? 부탁도 하고 네. 이제 그 우리가 어떤 해당 법을 만들 때 보면 장관들이 와서 네. 네. 계속 설명하고 부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부탁 들어줘요? 다 들어주진 않지만 귀 기울이죠 그래도. 뭐야? 싸움에 비해서 너무 약한 자리인데? 뭐가? 법무부 장관이? 아 장관 높은 자리예요 장관은. 근데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적임자이냐라고 하면 나는 적임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국 장관처럼 교수 시절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준비되어 온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네. 법무부 장관이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법무부 장관이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을 만들어서 뭐 이런 개혁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뭐 던져주면 이걸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자, 첫 번째는 네. 제도 개혁하는 일을 해야 되고 네. 국회를 상대로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인사권? 네. 누구에 대한 인사권이요? 검찰.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나요? 그건 대통령이 하죠. 대통령과 의논하죠. 의논. 네. 아, 그런데 노력하고 의논. 어쨌든 검찰 내부의 네. 주요 보직을 네. 인사의 대통령과 상의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기죠. 인사권 행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검찰의 색깔을 바꾸거든요. 그 민정수석보다 더 중요합니까? 민정수석과 의논하죠. 또? 근데 실제로는 의논은 어차피 권력 내부가 하지만 실제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도장 찍는 건 법무부 그렇습니다. 장관인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느끼기로는 민정수석이 더 중요하지.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할 때 예. 실제로 이 사람이 뭐 인사권을 다 휘두르지 않았죠. 아, 의논은 하지만 아니 그냥 간단히 지난 2년 동안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이 어땠어요? 정영진 씨는요 그 공석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왜 출근 안 하냐고 내가. 아니 그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데가 없고 이걸 다루는 언론 나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래 물어봤는데 지금 굉장히 허탈하네요. 왜? 뭘 왜요? 그 국회의원 찾아가서 좀 잘해 주시오. 이렇게 설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설득해야지. 설득 안 해요? 그럼 누가 들어주겠어요? 여당은 들어주지. 아니, 누가 가도 다 들어주지 그러면. 아니 허욱 씨 일부러 그래봤어. 법무부 장관이 별 볼 일 없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 네. 그 전엔 뭐 했어요? 민정수석. 민정수석 했잖아. 네. 그때는 잘했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잘했나? 아, 이제 나오는구나. 아, 이제 삐딱선 탑니다. 민정수석 할 때 뭐 했냐? 요 얘기죠.
자꾸 뭐 인사검증 얘기만 하는데 네. 그건 민정의 일의 아주 일부분이고 네. 너 얘기 좀 하게 네. 막지 좀 말아줘. 가만히 있었는데요.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대잖아. 큰 통령이잖아요. 통령. 네, 네. 근데 사전 찾아보니까 뭐 총통 비슷한 거야. 행정만 하라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정말 우리의 큰 통령에 하는 일이 이제 법안이 있으니까 행정 집행하는 거 예산 쓰고 다른 뭐 이렇게 인사권 있을 테고. 근데 그걸로 대통령 일이 되나? 국민들이 맡긴 게 뭐죠? 권력을 행사하라고 준 거 아닌가? 네. 네. 권력을 쓰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권력이 물리적 권력이 어디서 나오죠? 검찰, 경찰, 국정원, 군, 뭐 기무사, 국세청까지 포함해요. 네. 기업 컨트롤하려면. 네. 근데 제가 죽어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15년 동안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어떤 그래서 부분이죠? 우상호 의원이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아, 좋습니다. 좋겠어요. 네네. 뭐죠 질문이? 노무현 대통령 때 정권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해갖고 검찰을 해방시켰어요. 아. 컨트롤하지 않았어. 그래서 검찰이 마음대로 자의적 판단과 선의로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일이 가버렸어. 네. 국가의 제일 중요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장을 독대를 해서 긴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독대를 안 하기로 하고 이 기능을 굉장히 약화시켰어. 근데 그 시절에 뭔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권력을 국민이 주어서 그걸 올바르게 쓰라는 소리지. 네. 나쁘게 쓰면 그다음엔 국민으로부터 응징당하겠지. 네네네. 정권이 넘어간대도. 네. 그러니까 권력을 만든 이유는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그 힘을 쓰라고 있는 건데 쓰지 않는 게 잘하는 건가? 아. 그러면 조국 씨가 민정이 딱 됐을 때 우리는 검찰을 컨트롤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네. 그러면 검찰이 알아서 하나? 온 국민이 그러면 윤석열이가 속에 뭘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맨날 점을 쳐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나? 그냥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서 그 속에서 온당하게 하겠지라고 여기는 즉 국가의 권력을 국민들이 안심하는 게 가장 좋은 정치 아니에요? 근데 각 권력 기관마다 지네끼리 싸우고 혹은 내가 제일 기가 막힌 게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 이번에 청문회 근데 때 저한테 질문하시는 아니야. 근데 이거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많이 활약한 게 주광덕 의원이라고 생각나요? 네. 김진태 의원이라고 생각나요? 네네. 그 사람 다 검사 출신이죠. 네네.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으로 2번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가 또 핵 바꿔서 자한당으로 가서 친이의 선봉이었다, 친박의 선봉이었다가 또 탈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김진태 씨도 열혈 뭐 낙곰수를 좋아해 하면서 진보 성향의 모습을 막 보였다가 핵 극으로 간 사람이에요. 네. 이게 신념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네.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 자리가 있으면 무엇이든 하는 쪽인 거죠. 홍준표 씨도 민주당으로 출마하기 하루 만에 나를 바꿔서 저쪽으로 간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면 돼. 그건 아니고 신념형의 인간이 일부 있겠으나 처음 들어보는 우리 얘기가. 쪽에서 영입하려고는 했지. 아니 간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그 아니, 저하고는 중요한 게 자기는 아니다. 지역이 영남이라 못 온다고. 네. 신념형의 인간이 아주 극소수 있으나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이다 이거야. 평범하고 머리 좋아서 네. 심지어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딴 애들 나가서 여자랑 꼬시고 놀고 술 마시고 할 때 골방에 처박혀서 나 잘 돼야지 출세해야지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이들이 국가의 장래나 이런 미래를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할까? 그냥 검찰 돼서 관두면 전관 예우로 대접받는 그 검찰 조직의 영속화가 가장 큰 거지. 그들에게 국가의 권력의 중추를 대통령이 놔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다? 바뀔 수 없다. 지금 내가 우상호 의원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제발 들어야 될 텐데. 제발 들어야 될 텐데. 대통령이 권력을 놔준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두 정권에 걸쳐서 이렇게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느냐. 왜 권력 기관을 힘을 안 대통령이 쓰느냐? 옛날 독재질의 과대 권력은 문제가 있지만 자, 대답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소 권력은 더 문제야. 네네. 힘없는 대통령은 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네, 지금 대답이 근데 왜 준비되어 권력 장악을 있거든요. 안 해요? 네네. 자, 이제 대답 큐. 대답하면 됩니다. 아이고. 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독재 권력이라고 할 때 이 네. 독재가 바로 이런 그 사법기관,
힘 있는 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다룬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야당을 탄압하거나 자기 반대 진영을 탄압해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네. 수사하거나 뒤를 파거나 간첩 만들고 국정원은 네. 이제 말하자면 뒷조사하고 네. 이제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선한 권력은 권력을 선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런 정식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정치 권력이 이 사법기관의 운용에 미세하게 다 관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권력의 성격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활용하게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지금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권력을 좀 분산하려고 하는 게 개혁의 요체인데 안 놓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똑같은 말씀인데 검찰 내부에서 우리가 선하게 쓰면 될 거 아니냐. 굳이 우리를 왜 쪼개려고 하냐. 이런 반발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는 권력을 선하게 쓰면 선이다. 제가 볼 땐 권력이 집중되면 확실히 그 권능을 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하고 싶어하는 욕망. 아무리 선하게 시작했더라도 그렇죠. 아. 그래서 견제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제 속마음을 아예 까자면 야, 이거 깝니다. 네, 정말 깝니다. 저는 사실은 네. 김갑수 선생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왜냐하면 대통령 하세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표 확보했네. 근데 이제 저는 수순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할 때 검찰을 확 틀어줘서 권력의 분산까지는 완성해 놓고 그리고 독립성을 줬어요. 아. 근데 독립성부터 확보하니까 독립된 권력기관인 검찰이 스스로의 권한을 안 내놓더라. 그렇지. 항상 권력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권력 이제 저 독립시켜줄게가 늘 모든 권력자들이 하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자기는 다 선하니까. 아니 권력의 행사는 박정희도 선악으로 그랬던 것 보면 안 돼요. 안 됩니까? 예, 정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네. 자 문재인과 이명박을 비교해 봅시다. 네. 한 사람은 매우 시장주의자면서 효율주의자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은 매우 정의롭고자 하는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 시기에 그 권력이 그 방향으로 행사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민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은 저항을 하겠죠. 근데 그 저항과도 싸우면서 권력이 가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선으로 뭐 한다는 거는 너무 자의적인 거야. 왜냐하면 이쪽 입장이 되면 선이고 저쪽이 반대 입장이 되면 악이니까. 요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런 것 같아요. 가령 국가 권력이 국가의 기준에 맞게 행사되는 것. 예컨대 검찰이 20명씩이나 어떤 여고생의 표창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져보면서 20명이 구성되는 거는 이건 낭비 수준이 아니라 대중의 눈을 덮는 그 트리비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사소한 게 중요한 게 돼버리는 거.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한일전 벌이고 있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여기서 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미국의 압력이 돼서 일본 편에 서 있는 미국을 함부로 못하겠지라는 식의 뭐 내부 캠페인이나 토론 이런 훨씬 중대한 문제가 얘기하면 100가지는 얘기할 수 있거든. 네. 그중에 여고생의 생활기록부의 기록 사항은 이거보다 중요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권력기관이 검사가 21명이 모여갖고 이걸 뒤지고 있는 일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정치거든요. 이 정치를 하는 게 청와대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마 대부분 컨트롤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아주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행사한 전력이 있죠. 과거 정부야. 그 권력을 잃었잖아. 그럼 만약에 왜 잃었어? 이 상황에서 정부가 시민의식이 성장해서 그런 거야. 견제하면 욕 바가지 먹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권력을 없애지 않는 한 권력이 존재하잖아요. 검찰이 있고 다 있잖아. 네. 이들을 통수권자가 잘 활용하도록 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힘을 안 쓰고 검찰총장한테 다 맡기고 경찰총장이 알아서 하고 이거는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한테 야 이거 검사 21명씩이나 말이 되냐? 2명만 수사해라. 이거 오히려 더 난리 날 텐데. 국민 눈에 드러나지 않게 내부 조율 정도는 아유, 하는 거야. 그거 드러나면 더 난리 나지. 아니야.
세상의 원리는 네. 그렇게 돌아가지 무슨 아유, 정준호 교수님, 이거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객관적 시선에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뭐 객관적이기보다는 그냥 네. 제 아니야. 형은 객관이야. 형은 객관이야. 그냥 제 정치학적 네.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협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푸는 건 협치다라는 프레임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협치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 안에서 까서 보면 협치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했을 때 이게 제왕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이 안 좋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한국의 헌법제도라든가 정치학적 제도들은 그거 권한들을 끊임없이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실은 작동해 왔어요. 네. 그 결과가 뭐냐? 저는 김갑수 선생님 말씀에 이제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적극적으로 정치가 무책임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라고 하는 건 법과 도덕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그 모호한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도덕이 지향하는 바를 사실은 새로 만들어가는 게 정치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거는 그 사회가 도달해 있는 시대 정신들을 끊임없이 제도화하는 그런 사회적 결정입니다. 근데 이 정치의 힘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합법적 권력이나 제도적 권력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는 헌법이 만들어낸 다른 권력들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부들이 어떻게 하냐? 제도를 오용하거나 우회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부하고 딜을 한다거나 네. 뭐 지금 이제 저는 뭐 내부적 조율 뭐 이런 건 사실 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청와대가 과잉하게 움직여가지고 수석이 장관을 대체해버리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을 우리는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쓰는 건 굉장히 부당한 일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더 많으나 맞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만약에 판단을 해보면 현재 국회 상황이나 현재 대통령제 상황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입법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입법의 틀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법이 제한하는 것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를 바뀌려면 제도로 바꿔야 되거든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내가 미어지는 게 진짜 어려워. 우리를 둘러싼 강국의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보라고 아베가 쓸모도 없는 그 옥수수를 8억 원어치 어떻게 저 자동차에 8조어치 들여온다든지 네. 트럼프의 괴상한 행태라든지 이 시진핑이나 뭐 저 푸틴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그만큼 국가 권력을 갖고서 자기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있죠.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 법조에 맞는지 갖고 막 따지고 들어요. 네. 언론연의 야당이 네. 적어도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는 사법부의 판사들이 법조문 갖고 따지는 영역을 뛰어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질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근데 지금 대통령의 힘의 약화만이 선인양 돼 있고 심지어 우리 대통령도 지금 그래요.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옳은 대통령. 선한 대통령은 그냥 이미지일 뿐인데 선거공학적으로 봐도요. 선하고 힘없는 대통령이 되면 중도가 다 달아납니다. 중간이란 사람들은 신념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힘 있는 쪽에 붙고 싶어하는 심리적 기제로 스윙 보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도 힘이 없어 보이죠? 지금보다 더 없어 보이죠? 다 달아납니다. 국회에서도 달아나고 지지율도 달아납니다. 아, 우리 김갑수 선생님은 지금 전두환 향수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 같아요. 네. 웃자고 한 소리지만 저러고 몰아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정치가 죽었네요, 핵심은.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 정치가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포기해요. 네. 틈만 나면 검찰에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맞아.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 검찰과 사법부가 판단하게 애들이 해요. 엄마 아빠한테 이르듯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바보 같은 가는구나. 짓이. 너무 진짜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야가 이 사람이 적격자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여론지향을 움직이는 게임이거든요. 일종의 죽고 죽이는 게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는 이제 야당의 주장과 이 사람이 적격자라고 주장하는 여당의 논지가 그 객관적 근거로 드러나면서 그걸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고발부터 해버려. 그 검찰은 신나갖고 특수부 검사를 다 동원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압수수색하고 막 기소하고 난리를 쳐. 수색할 명분을 준 거네요, 거기에. 그렇죠. 근데 제가 원내대표할 때는요. 네. 단 한 건 고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왜 나의 권한을 그렇지. 왜 검찰에 줘? 맞는 말이야. 내가 정진석 대표랑 합의하면 그것이 끝나는 거지. 여의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감탄한 거예요? 감탄이야. 감탄이에요. 아니 그럼 후배 원내대표한테 좀 그렇게 좀 하라고 하시죠. 진짜. 고발은 지금 야당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이제 검찰이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환해요. 네. 아마 내가 볼 때는 안 나오죠? 체포영장 치고 기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와 윤석열 잘한다 조국 죽여라 막 수치다가 이제 자기들 수사하면 야 이런 편파적인 견해 또 이런 황당한 짓들을 할 거라고.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걸 다 검찰에 넘겨줘서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좀 반성해야 되네. 정치 지도자 일부 지도자들. 네네네. 네,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워낙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견제와 감시가 반정치 논리로 움직이는 기제가 이미 하나 있고 정치인 스스로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상대방을 치기 위해서 우리의 권한을 검찰이나 사법기관 넘겨주고 있는 바로 이런 일들이 바보 같은 짓이. 중요한 지적입니다. 옛날에 제가 놀라운 말씀 하나 드리면 의외로 들을 얘기가 있네. 김원기 전 국회의장, 네네. 김윤환 당시 이제 민자당, 예, 이 두 분이 원내 총무 시절에 이 두 사람이 움직이고 합의해서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인 중간 평가를 없애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냈어요. 지금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냐고. 대한민국의 정치 원내 총무들이 원내 대표가 그런 큰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 앞으로 나가기 위한 큰 정치적 합의를 해낼 수 있냐 이거지. 수닥수닥 싸우다 끝나버리잖아. 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모든 게 정략적으로 부딪히면서 국가의 큰 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사라진 오늘날의 정치 현실이 툭하면 근데 이상하게 법조인 출신들이 당대표가 되면 꼭 고발을 나는 해봐서 그렇구나. 감옥 생활을 해봐서 그런지 정말 고발하기 싫거든. 어지간하면 검찰 쪽으로 안 가고 싶으시구나. 그렇죠. 그쪽으로는 쳐다보지도 마. 근데 진짜 그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만저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도 법치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를 과거에 경험하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법치라고 해. 그 법치가 뭐냐면 판사의 판결이에요. 근데 우리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는 판결 그동안 많이 봤어.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기가 막힌 이상한 결정들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검찰 같은 것도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국민의 뭐 여러 가지 권익이 걸린 일을 안 하잖아. 근데 너무나 아무것도 한 일에 20명씩 달려붙잖아. 이게 법 행사가 얼마나 자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의원이 말한 듯이 최고 결정권을 재판소에다가 맡기는 것처럼 초라하고 못나 보이는 게 없어야 되는데 마치 그게 굉장히 올바른 일. 하여간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디야 서초동으로 간다는 건 매우 쪽팔린 일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요. 의식이. 솔직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 누구 하나가 검찰에 끌려가는 모습 보면 그게 좀 속 시원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의 판단을 받고 뭐 재판부에서 뭐 유죄받고 이러면 이게 더 잘된 일인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좀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 같은 게 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반정치주의 같은 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정치라는 건 에너지거든요. 그 사회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들에 대해서 모아가는 이제 그런 작업인데 그게 합의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이고 책임지는 건데 법치 얘기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법치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독일 혹은 또는 미국 같은 케이스를 보면 그 법이 판단하는 영역은 결국은 고도로 정치적 영역이에요. 오히려. 예를 들면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수시로
만약에 정치가 해결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 정치를 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듯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줘요. 우리나라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준 거잖아요. 헌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네. 근데 우리는 검찰이 또는 법원이 수시로 정치적인 판단들을 합니다. 근데 그 정치적인 판단이 대단히 과거지향적인 판단들이에요. 미래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권능을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 국면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검찰이 사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그 확정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의 사실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이 검찰과 법원으로 이어지는 연속의 국면에서 정치가 과연 살아날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아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을 맺고 싶었는데 아주 절망적입니다.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네. 정치를 살려보겠습니다. 아 약간 좀 롤모델이 허경영 씨인 것 같아요. 앞으로 부르지 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시간 네, 관계상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매불쇼답지 않게 네. 대한민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흐뭇하네요. 근데 두 양반이 왜 또 근대가 너무 나와요? 아니 한마디만 하고 끝내죠. 네. 너무 헤비한 사람들이어서 나 평소보다 많이 자제한 거 알죠. 근데 한마디는 하고 싶은데 추석 시즌에 만나서 할 얘기는요. 조국이가 이랬네 저랬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판단들 다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안 꺼내도 누군가 꺼내. 꺼내. 그럼 우리 그런데- 대응을 해줘야 근데 되잖아. 우리 김갑 선생님 말씀은 강론으로 같이 들어가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틀린 말을 해도 그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러고 지나가고 그 조국이 갖고 떠드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 속에 살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하자고. 이게 난 하루도 쉬지 않고 밤마다 내 취미 생활이 음악이 아니라 한국이란 걸로 변했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일본의 경제적으로 미국의 이제 군사적으로 예속 관계로 살아왔는데 뭐 내적 등치가 너무 커져서 처음으로 독립국 해보려는 중이거든. 처음이야 처음. 안 될지도 모르고 될지도 몰라. 근데 독립급 실현이 10년 안에 만약에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독일이거나 영국이나 프랑스 진짜로. 왜냐하면 경제 규모는 이미 5천만 이상인 나라의 6번째야. 이런 일이 어딨냐고. 네. 근데 다른 요소들이 아직 불비한데 지금 처음으로 독립국으로 가서 산다는 그런 국가의 시민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가는 지금 초입에 있고 그 마침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외부의 강력한 세력은 이 문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경제지표 확 떨궈서 내년 총선에는 미국이나 일본 말 잘 듣는 쪽으로 정치 지형을 바꾸고 싶어하는 게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얘기를 좀 사람들끼리 나누자고. 네. 우리 우상호 의원님 눈빛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맞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해하겠어. 노력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세 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세 분 덕분에 굉장히 뭔가 좀 가득 찬 느낌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갑수, 우상호, 정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